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자식을 둔 40대 가장입니다. 5년 전에 있었던 경악할 만한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 과거를 감추고 살아왔는데 오늘은 허심탄회하게 고백하고 충고와 격려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적어보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스펙을 쌓아 대기업에 취직한 이래 회사에서의 일은 많아서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야근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신입들은 눈치를 봐야 했고 회사와 집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았고 그로 인해 여자친구와도 헤어지고 취미생활도 소홀했습니다. 다행히 돈은 모았고 직급도 올랐지만 결혼 준비를 마친 것 같아서 앞으로의 삶이 밝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을 때 그녀는 내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아름다운 멋진 여자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 마음은 어찌 그토록 부드럽고도 매력적인지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그녀와 어서 결혼하고 싶었지만 아직 그때가 아니라고 해서 2년 가까이 연애를 했다. 결국 내 청혼을 받아준 그녀와 내가 37살에 결혼했다. 나는 계속해서 일하는 대기업에서 충성스럽게 일했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집안을 꾸렸다. 그녀는 늘 꿈이 현실적인 사람이었는지 집안일을 정말 잘해주었다. 또한 음식을 맛있게 요리해주어 나의 배가 점차 커져갔다. 나는 운명의 상대로 보았지만 결혼 초부터 문제가 생겼다. 스트레스를 받는 나는 자신감이 조금 떨어져 잠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아내는 아이를 낳고 싶어 했지만 나는 밤잠을 설치지 못해서 그 꿈이 멀어졌다. 나는 이게 심각한 병인 것 같아 비뇨기과를 찾아가 상담과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사회생활하는 남자들에게 흔한 증상이라며 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약물 복용을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려우니 운동과 명상으로 극복하라고 충고했다. 그래서 나는 약을 찾지 않고 남성성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있는 헬스클럽에 점심시간마다 가서 30분 동안 땀 흘리며 운동을 했고 주말에는 가까운 산에 오르며 하체를 단련했다. 그 결과 내 몸에 변화가 생기고 잠자리에서도 새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며 너무 멋져 보인다고 하면서 밤을 기쁘게 한다. 그래서 건강한 남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회사 업무가 나를 붙잡았다. 실적과 능력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우리 팀의 실적은 거의 꼴찌였다. 후배들은 열심히 일했지만 내가 부족해서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았다. 그래서 내 밥그릇과 팀원들의 밥그릇을 지키려면 더 노력해서 실적을 내야 했다. 점심시간에도 운동할 여유가 없었다.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많은 작업을 처리하고 야근은 기본이었으며 주말에도 일하며 몸과 마음을 다 쏟았다. 조금씩 실적이 향상되었지만 아내에게는 소홀해졌다. 결혼 후 아이를 가지고 싶은 사람인데 항상 늦게 들어가고 기운 없이 잠만 자버리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그때 나의 몸은 남자다운 기능을 거의 다 잃어버린 것 같아서 아내와의 밤잠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매출도 급증하고 자신감이 생기자 바쁜 생활을 줄이고 아내에게 충실하겠다고 약속하며 조금만 기다려다 달라고 했죠. 그런데 일주일 뒤에 엄청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일을 끝내고 밤 11시쯤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달려와 안아주며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랑이 임신했대요. 벌써 3주 차래요. 뭐, 임신을 했다고 3주? 여보야, 우리 같이 밤을 보내는 게 더 오래되었나요? 그때 아내는 절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산에 자식을 낳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일에 정신이 팔려서 당신을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다고요. 당신이 깊이 잠들어도 해줬어요. 일 때문에 기억하지 못한 것 같군요. 이 기억이 스쳐 지나간 거네요. 그래서 전바로 사과하고 아내의 임신을 축하하며 감사한다고 안아주었습니다. 그제야 아내가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미소를 짓더니 그리고 가정의 어깨가 조금 무거워져서 회사에서 밀려나면 큰일이 날 것 같아 정신을 10배 이상으로 차리고 다른 팀 과장들보다 윤곽이 진해지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편 아내는 임신한 동안에도 집안일과 저희 내조를 훌륭하게 잘해줬고 임신 중에는 몸을 아끼라고 해서 잠자리를 거의 갖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 상황인데 아내에게 당분간 미안해할 일이 없는 것 같았죠. 이름의 아내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어요. 귀엽고 잘생긴 아들을 품에 안아보았더니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목숨 바쳐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끝까지 뒷바라지 해줘서 모자라지 않은 가장이 되겠노라 맹세했습니다. 1년 뒤 차장 진급 심사가 있어서 더 바쁘게 일해야 했어요. 아내에게 사정을 말하고 가정에 소홀히 해도 1년만 기다려달라고 사과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집에 너무 무신경했지. 당신을 혼자 두고 매일 야근했던 걸 생각하면 미안해 죽을 지경이야. 그런데 내년에 차장 진급 심사가 있어서 앞으로 더 바빠질 것 같아. 당신도 알겠지만 진급에서 물 먹으면 회사에서 눈치 밥 먹으면서 자리를 언제 빼앗길지 모르면서 다녀야 해. 그럼 가정의 책임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거든. 나 이해해줄 수 있어, 그야. 당신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증언적이고 따뜻한 이야기이네요. 아마 이야기의 주요 내용은 아내와의 관계, 어려움을 겪으며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를 응원하고 이해해주며 지내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 문장 한 문장 다듬어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사랑스러운 부부의 이야기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안내해 주신 한국어 이야기. 당연하지, 다른 것도 아니고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전쟁터에다가 열심히 일하는 건데 왜 기다리지 못하겠어. 여보, 인생은 길어. 나중에 얼마든지 함께 할 시간이 넘쳐날 테니까 지금은 당신 일만 생각해. 진급해서 우리 식구 먹여 살릴 생각만 하라고. 아자아자 화이팅. 이해해줘서 고마워. 당신이 응원해주니까 힘이 절로 나네. 내가 결혼하라는 정말 잘했다니까. 여보, 나랑 결혼해줘서 진심으로 고마워. 그렇게 아내 응원에 힘입어 더 열심히 일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바쁘게 지내긴 했지만 사랑스러운 아내를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뜨거운 사랑도 가끔 했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약의 힘으로 잠자리를 가졌죠. 그렇게 해서라도 아내와의 관계에서 소홀해지고 싶지 않았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하는 가장으로 지내려고 한 거죠. 1년의 시간이 지나 차장 진급 심사 날이 다가왔는데 회사 게시판에 붙은 진급자 명단을 보고 쾌재를 불렀다 합니다. 제 직책이 차장으로 바뀌어 있어 날아갈 듯 행복했답니다. 그동안 잠자는 시간 줄이고 밥 먹을 시간에도 일한 보람이 이렇게 찾아온 거죠. 저는 들뜨고 기쁜 수정된 한국어 이야기. 당신의 이야기는 따뜻하고 감동적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 문장 한 문장 다듬어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사랑스러운 부부의 이야기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아내와의 서로 간 응원과 이해, 어려움 속에서 서로를 지지하는 사랑의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대하는 마음과 진심이 담긴 사랑스러운 부부의 이야기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심려하는 마음으로 꽃다발을 살 수 있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나 진급했어. 이제 차장이야. 어머, 정말이야? 축하해. 여보, 이거 내가 주려고 산 꽃다발이야. 진짜 감동이야. 당신이 내 조력자가 되어줘서 진급할 수 있었어. 감사해. 그래, 너도 좋은 소식 있는데. 우리 둘째가 생겼어.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이야. 고마워. 축하해. 그렇게 함께 행복한 소식을 나눴다. 가끔 약의 힘으로 불타는 밤을 보낸 덕분에 임신했어.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느껴져. 이제 진급도 했고 일도 줄었으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아내가 혼자 육아를 하는 것을 도와주고 주말에는 아이들을 돌봐줬다. 미숙했지만 최선을 다해. 앞으로는 더 잘할게. 워낙에 내가 모든 육아를 맡기로 생각했던 아내에게 주는 것, 아내가 기뻐하며 편히 쉬라고 해줬다. 많이는 소녀처럼 기뻐하며 친구들을 만나 실컷 놀다가 들어왔어요. 자주 아내에게 자유를 주기도 했고 가족들 모두 데리고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며 애처가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자로서의 역할에 조금 문제가 있어 비뇨기과에 가서 정기적으로 약을 처방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나이가 40을 넘은 데다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가 심하니 그런 거라고 말씀하셨고 저 같은 현대인들이 많으니 크게 걱정할 것까지는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약의 힘을 빌려 아내와 가끔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저는 아주 만족하고 행복했는데 아내는 어떨지 몰라서 진지하게 물어봤답니다. 여보, 괜찮았어? 표정 보니까 크게 만족한 것 같진 않은데. 아니야, 아주 좋았어. 당신 최고였다고.
지금 너무 황홀해서 넋을 잃어서 그런 거야? 당신 정말이야. 괜히 나 자존심 세워주려고 하는 말은 아니야? 나 거짓말 못하는 성격인 거 몰라? 당신하고 잠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결혼 자체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당신은 예나 지금이나 화끈하고 터프한 멋진 남자야. 오늘 밤 진짜 좋았어. 그렇다면 다행이네. 여보, 얼른 자자. 내가 800이 해줄게. 다행히 아내가 잠자리에서 만족한다는 말을 해줘서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할 일은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얼마 뒤에 아내가 저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며 제 손에 사진 한 장을 쥐어줬어요. 뭔가 하고 내려다봤더니 애기 초음파 사진이었답니다. 너무 놀란 저는 할 말을 잃고 아내를 뚫어져라 봤어요. 여보, 또 임신을 했어? 뭐야? 그 표정은 이제 아이가 싫어진 거야? 둘이나 있으니까 됐다, 이거냐고? 아니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게 아니라, 당신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아이를 낳는 게 괜찮을까? 아니, 아무리 다들 늦게 애를 낳는다고 하지만 40 넘어서 애를 낳으면 크게 고생한다고 그랬어. 난 아무런 문제 없거든. 아직 팔팔하단 말이야. 당신 내 꿈이 뭔지 까먹은 건 아니지. 힘 닿는 데까지 나와서 남편과 애들 열심히 뒷바라지하는 현모양처가 되겠다는 거 말이야? 오, 당연히 기억하지. 그래도 난 걱정이 되네. 당신이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무섭다고. 이 남자가 왜 이렇게 겁이 많아? 애 낳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 그리고 벌써 둘이나 나와봤는데 뭐가 힘들겠어? 그래, 알았어. 당신이 그렇게 기뻐하는데 내가 찬물을 뿌릴 순 없지. 여보, 축하해. 우리 셋째까지 건강하게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자고 다짐했고, 사랑한다는 말을 건네고 아내의 임신을 축하했어요. 이번에는 아내의 태교를 지원하기로 결심했어요. 회사에서 6시에 알람이 울리면 집으로 달려가서 첫째와 둘째 애들을 놀아주고 아내를 편안하게 해줬어요. 저녁 식사도 제가 만들어서 차려주고 집안일도 최대한 도와주었죠. 아내의 복부는 점점 불어나고 산모신경과에서 아기를 낳을 준비를 했어요. 이번에는 휴가를 내고 아내 옆에서 지켜주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는 분만실로 들어가서 아내를 응원했고 탯줄도 저가 자를 생각했어요. 셋째 딸이 순탄하게 태어나서 저희 가족은 5식구가 되었고 제 어깨는 조금 더 무거워진 느낌이었어요. 아무리 대기업 차장이어도 세 자녀를 키우려면 더 많이 돈을 벌어야 했기에 더 높은 직급을 향해 계획을 세웠어요. 어느 날 집에서는 어느덧 시끌벅적해져서 예전에 아이들을 키우던 어른들이 어떻게 그런 힘든 일을 해내었을지 존경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렇게 힘들고 피곤한 날들을 보내며 저희 가족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나누었고 아내는 어느 날 또 초음파 사진을 들이밀며 임신 소식을 전해했습니다. 뭐야 임신이야 여보야. 우리가 애들이랑 같이 잤는데 어떻게 애가 생기지? 당신도 참 애들 다 잠들었을 때 우리 둘이 슬쩍 했던 거 기억 안 나. 내가 툭툭 치면 당신이 내 옆에 왔잖아. 아, 그때 아기가 생긴 거야? 야, 당신이나 나나 진짜 건강한가 보다. 일부러 시도한 것도 아닌데 아기가 절로 생기네. 스쳐도 한 방인가 봐. 그래, 우리가 천생연분이니까 그렇지. 여하튼 넷째까지 나오면 우리 이사 가야 할 것 같아. 애들이 워낙 시끄러우니까 이웃들이 자주 뭐라고 해서 주택으로 옮겨야 할까 봐. 우리 애들이 좀 시끄럽긴 하지. 당신이 내 통장 관리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필요한지 알아봐 줄래? 내가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이랑 은행 대출 알아볼게. 정말, 그럼 우리 이사 가는 거야? 그래, 당신이 그동안 고생한 게 얼만데. 그 정도도 못하겠어? 내가 회사에 뼈를 묻을 테니까 돈 걱정을 하지 마. 우와, 당신 최고. 이제 우리 주택으로 간다. 야호, 그렇게 좋아. 으이구, 아주 좋은 데로 알아봐. 애들하고 같이 텃밭도 가꿀 수 있는 거야? 넓은 마당이 있는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대출은 반 이상 상환했지만 아내는 아늑한 집을 가질 수 있어서 한 달 동안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새로운 집에서 더 밝아진 것 같았고 울던 날이 줄어든 것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아내가 편안하게 태교를 거침으로 넷째 아이를 건강하게 낳았습니다. 부모님과 친척들은 행복한 모습을 보며 기뻐했고 동료들과 친구들도 부러워하며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이런 중에서도 어느 날 친구가 이혼했다며 만나자고 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더군요. 같이 마실 동안 어색한 분위기가 흘러가고 온순한 성격의 친구가 왜 이혼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병원에 있었다고 친구에게 안타까운 한숨을 내쉬며 물었다. 어째서 그렇게 됐어? 어째서 이혼했어? 친구가 대답했다. 나도 꿈에도 상상 못했던 일이야. 내 삶이 이렇게 망가질 줄 몰랐어. 그렇게 망쳐진 삶을 살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 말걸. 나는 그의 이유를 물었다. 그는 답했다. 재수 씨는 착한 사람이야. 그럼에도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럼에도 바람을 피운 것인지? 그렇다고 했다. 친구가 말했다. 너도 못 믿겠지만 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거든. 재수 씨가 충격이었어. 그녀가 그것을 한 것에 서서 이혼의 이유를 찾았어. 2해 전에 나를 속여서 자신의 아이들을 가졌다고 떠들었어.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지? 그저 그걸 믿었을 뿐이야. 내가 분노하면 뭐라 물었더니 친구는 벌써 아내를 두드리고 이혼 소송을 해서 거액의 위자료를 받았다고 말했어. 친구는 오래 숨을 한 번도 쉬지 않고 소주를 들이켰어.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마지막으로 친구가 내게 한 조언을 해주려 입을 열었어. 너도 순진하게 모든 걸 믿지 말고 아내가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생각해봐. 너의 아이가 그만큼 귀엽기는 하지만 혹시 다르다면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을 거야. 이건 내 아내를 의심하는 말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기 위한 조언이야. 기분이 나빴지만 알아들었어. 그렇게 친구와 대화를 나눈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 마지가 태어날 때 주위 사람들은 그와는 하나도 닮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둘째, 셋째 막내까지도 왜 그런지 의문이 들었어. 아이들끼리도 서로 하나도 닮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 병원에서 혈액형 검사를 받았을 때 모두 저희와 똑같은 O형이라 별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과거를 떠올려 보니 확인해야 할 것 같았어요. 안 그러면 계속 찝찝한 느낌이 들 것 같았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자고 있는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2가닥씩 몰래 뽑아 투명한 봉투에 담았어요. 다행히 아내가 깊이 잠들어 있어서 제 행동을 들키지 않았죠. 이튿날 회사에 출근해서 점심시간에 대학병원 안에 있는 유전자 검사센터를 찾아갔어요. 아이들의 머리카락과 제 머리카락을 제출하고 검사를 의뢰하고 나왔어요. 일주일 정도 걸린다는 말을 듣고 병원에서 빠져나왔어요. 일주일 동안은 모든 것이 유전자 검사에 집중돼서 일도, 육아도 소홀히 했어요. 아내는 저가 이상해 보였는지 회사에서 일이 뭐냐고 물었고 저는 단순한 스트레스에 걱정 말라고 설득했어요. 초조하게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데 시간이 더디게 가더군요. 마침내 일주일이 다 되자 집으로 우편물이 날아왔어요. 아내가 병원에서 온 거라며 저에게 봉투를 건네줬어요. 당신은 어디가 아파? 대학병원에서 왜 이런 걸 보낸 거야? 아니야. 그냥 검사 좀 받을 게 있어서 줘봐. 아내는 무슨 검사인지 모르고 쉽게 봉투를 건네줬어요. 저는 아내가 보는 앞에서 봉투를 찍고 안에 있는 유전자 검사지를 펼쳐보았어요. 그러더니 집안의 아이들이 모두 집에 있었단 걸 확인하고 아내의 뺨을 세게 때렸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된 거죠? 아이들이 모두 내 자식이 아니었다니 정말 환장할 일이네요. 여자야, 도대체 넌 어떤 사람이야? 내가 아는 넌 아니었어. 아내는 제 손에 주저앉으며 떨면서 바닥에 던진 검사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증거가 분명하게 앞에 있었기에 변명할 수 없었고 입을 열 수 없었나 봐. 그래서 다시 아내에게 소리치며 따귀를 날렸어요. 이런 더러운 여자야. 도대체 나는 뭘 하고 다녔길래 아이들이 모두 내 자식이 아닌 거야? 이게 말이 되니? 억압과 배신으로 가득 찼어. 가만히 있지 말고 무슨 말이라도 해줘. 결국 아내는 굳어있던 입을 열고 변명을 했어. 그래, 나는 몰래 바람을 피웠어.
하지만 그게 나만의 잘못은 아니야. 당신이 잘 못했기에 바람을 피운 거야? 자기가 만족 못하면 다른 곳에서 찾아야지. 나는 약을 먹으면서도 너와 함께하고 싶어서 바람을 피웠다고.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그대에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바람을 피웠다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라며 나에게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참고 살려고 했답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른 여자들처럼 홍콩으로 가는 기분을 느껴보고 싶다는 말이에요. 혼란스러워요. 그렇지만 모든 게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제 탓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밤에 자라는 남자를 만나 바람을 피우며 살아왔다고 하죠. 그러나 정신을 잃은 여나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건 너무나도 충격적이에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내 피가 아닌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제 꿈이 아니었지만 하늘이 내게 준 선물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살릴 순 없었답니다. 천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며 별수 없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만 속인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애를 낳아 돈을 벌었다고 하지만 그녀는 진짜 무서운 여자네요. 제대로 속아 결혼했다고 드립치는데 그동안은 집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왔어요. 아이들이 당신의 친자가 아니지만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사람이잖아. 아내는 적반하장으로 컨셉을 잡았는데 끝까지 잘못한 게 없다고 했어.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왜 아내를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을 했는지 나 자신을 원망했어. 더는 참을 수 없어서 아내에게 내 결정을 통보했어. 미친 여자야. 이게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거니? 누군지 모를 놈의 자식들을 내 자식인 줄 알고 키우게 한 게 행복이냐고. 너랑은 말이 통하지를 않네. 넌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야. 천사 마스크를 쓴 악령 그 자체라고. 이 여자, 당장 집에서 나가. 당신 새끼들 처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혼자 키우면서 살아.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나랑 아이들을 버리려고? 어떻게 가장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아이들이 당신의 자식은 아니지만 지금 아이들 때문에 당신이 행복한데. 그냥 가슴으로 낳은 자식들이라 여기고 키우면 되잖아. 나 이제 바람 피우지 않을 테니까 과거는 묻어두고 살자고. 이에 나는 정신 못 차린 아내의 뺨을 연신 날려버렸어. 머리채를 잡고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쌍욕을 해냈어. 썩어 빠진 쓰레기녀나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나를 참고 살라고? 뭐 가슴으로 낳은 자식들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같이 살자고. 폐기물 처리도 제대로 안 하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맞아야 해. 거실에 진열되어 있던 첫째 아들이 만든 진흙 인형을 들고 안에 입에 쑤셔 넣었어. 그리고 뺨을 다시 갈게 됐어. 잘못을 인정하든 말든 내 분노를 풀고 쫓아내기로 했어. 이윽고 아내의 뺨이 부어오르길래 거기서 매질을 멈췄어. 그래서 방에 있던 캐리어를 던져주며 말했지. 이제 핑계 같은 건 그만하고 짐 싸서 나가 조용히 집 나가. 그리고 내가 보낸 이혼 소장 받으면 법원에 나와. 여보, 정말 이혼하자고 하지 마. 그냥 화가 풀릴 때까지 매일 때려주고 몸으로 갚을 테니까. 이혼은 하지 말자. 우리 아이들을 나 혼자 어떻게 키우겠어. 제발 용서해줘. 내가 미쳤다고 딴 놈들을 계속 키울 수도 없잖아. 아이들 친아빠 찾아가서 받아달라고 해서 다시 살림 차리고 살면 돼. 그게 아이들 아빠가 다 다를 테니까. 남자랑 가정을 꾸리는 건 불가능해. 아내는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바로 무릎을 꿇고 손을 싹싹 빌기 시작했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미안해. 내가 배가 불러서 다른 사람 따위를. 내가 안 될 짓을 했어. 외도한 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괜한 변명을 했어. 그냥 넘어가기를 바랐었을 뿐이야. 여보야, 내가 죽이고 싶다고 말해 맞아. 다른 남자의 자식을 낳았으니 무슨 변명을 할까? 그렇지만 여보야, 이대로 날과 우리 자식들을 버리지 마. 너 없이는 아이들을 키울 방법이 없다고.
넌 그냥 아이들에게 지원금을 주기 위해 나에게 사과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벌어다 줄 남자를 찾고 있는 거잖아.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돈을 주겠다 하면서 돈을 주었지만 이젠 아니야?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거니까. 당장 꺼져. 여보야, 넌 호구가 아니야. 넌 이 집의 가장이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제발 내게 용서해줘. 100번, 1000번 빌건데. 제발 나가라는 말은 하지 마. 응, 못 나가. 그게 맞아. 그러면 나가게 해줄게. 이훈 소장은 여기로 보내주면 돼. 아니, 그냥 여기랑 처가에 동시에 보내줄게. 알아서 받은 다음에 너도 변호사를 선임하겠든지, 그냥 와서 재판을 받겠든지. 알아서 하렴. 나는 아내 머리를 힌지에 침을 토하고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그러자 아내가 내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어. 여보야, 가지 마라. 이대로 가면 안 돼? 제발 생각 바꿔줘. 가슴 아픈데도 이 자식들이야. 여기에 계속해서 한 식구로 있어 줘. 같은 말만 되풀이해서 나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나는 다른 발로 아내의 얼굴을 차버렸다. 그때 나는 뒤로 넘어가면서 그를 놓쳤다.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고 내팽개쳐진 아내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녀는 처량하고 한심했다. 그리고 더러웠다. 어째서 그런 여자를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해봤지만 모든 것은 내 잘못이었다. 나는 집을 탈출하고 최근 이혼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 변호사를 소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친구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고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고 싶은 건가 싶다고 덧붙여 물었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고 친구는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바로 찾아가 자녀와 유전자 검사서를 제시했다. 말보다 증거가 빠를 것 같았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유감스럽다고 전하며 이혼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 날 이혼 소장을 받은 아내와 츤데레 부모님에게 연락이 몇 번 오더니 하나도 받지 않았다. 모두 차단해버리고 그냥 살자고 했을 것이다. 그러자 부모님과 아내가 자식 넷을 데리고 저희 본가로 찾아왔는데 정말 얼굴에 철판 둘은 악마들이더라고요. 장모님, 장인어른 그리고 여보, 여기서 왜 찾아왔는지 알려주세요. 우리 부모님의 속을 뒤집으려고 찾아왔다네요. 애들을 데리고 와서 뭐 하려는 거지요? 여보, 우리 아이들이 당신을 보고 싶어 해서 울고 떠들고 혼을 부린답니다. 뭐야? 하나, 둘, 셋. 아름이 모두 아빠를 기다리던 목이 바짝 마르다니요. 여보, 아이들 좀 이해해 줄래요? 아내와 차부모님은 아이들을 이용해서 제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것 같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제 진정한 자녀가 아님을 알게 된 후로 그 꼴도 몹시 싫었답니다. 아이들을 보고도 반가워하지 않고 웃지도 않아서 사남매가 울음 터뜨리더군요. 그런데 장인어른이 제게 호통을 치시던데 이 사람아, 피도 눈물도 없어. 아이들이 아빠 그리워하고 있는데 단순히 버리려고 하냐? 라고 하시더군요. 내 딸이 큰 실수를 했음을 인정하지만 그렇게 처자식을 버리는 건 자네 잘못이야. 이 모든 것을 다 교정하게 라고 하셨지요. 아니, 이젠 그냥 아저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젠 와서 훈계하는 건 뭐죠? 이 딸년이 다른 남자들과 짝짝꿍에서 가진 아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새끼들을 나도록 키우라고 여기 아저씨 나는 호구 아니야 모르면 모른 채로 당하고 살았겠지만 모든 진실을 알면서도 등신 같은 짓은 절대 안 한다고 그러니까 당신이랑 당신 손주 새끼들 데리고 여기서 꺼져 그렇게 막말을 했더니 장인어른이 저에게 손찌검을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진짜 어이가 없으면 나오는 그런 웃음을 한참 짓고 있었는데 방에 계시던 제 부모님이 나오셨어요. 아버지는 장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고 엄마는 장모님과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풍차를 돌리셨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죠. 그러다 싸움이 길어질 것 같아 경찰을 불렀답니다. 무단 침입으로 신고했더니 쏜살같이 달려왔더군요. 그래서 첫 식구들은 모두 제 본가에서 쫓겨났고 아이들도 똑같이 아내를 따라 돌아갔어요. 몇 주가 지나고 재판 날짜가 다가와서 법원으로 갔습니다. 초췌한 얼굴의 아내와 처부모님은 마지막으로 저에게 용서를 빌려고 시도했답니다. 여보 지금이라도 그냥 돌아가자.
재판에 불출석하면 무효가 된다니까 여기서 그만 멈춰줘. 내가 살면서 당신한테 짐 빚을 다 갚을 기회를 줘. 날 미워하고 증오해도 좋으니까 우리 애들 아빠로 남아주면 안 될까? 이 서방 그 아비로서 정말 면목이 없네. 내 딸이 몸을 함부로 굴린 건 내가 교육을 잘못시켰기 때문이야. 내 딸이 큰 실수를 했음을 인정하지만 그렇게 처자식을 버리는 건 자네 잘못이야. 이 모든 것을 다 교정하게 라고 하셨지요. 아니, 이젠 그냥 아저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젠 와서 훈계하는 건 뭐죠? 이 딸년이 다른 남자들과 짝짝꿍에서 가진 아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날 급도하지 않아도 돼. 너희 애들이 무죄인데 다시 살게 해주겠니? 이 식구들은 내 아이 넷을 키울 능력이 없어서 나에게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것이야. 말로는 나에게 미안하다, 죄송하다고 하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자해하려고 했던 거야. 나는 호구가 되기 싫었고 아내와 차부모, 그리고 사남매까지 꼴도 싫어서 곧장 거절했어. 이런 건 한 세트로 오니까 여기 놈들은 다 이상하게 잔소리해. 야, 이 장인 새끼야. 난 다른 여자와도 결혼해도 내 딸을 키우게 하겠냐고 말해봤지. 미래가 어둡기 때문에 지푸라기를 잡으려는 거였어. 변호사와 법정에 먼저 들어가서 첫 식구들이 따라와서 심리에서 이겨냈어. 이혼 판결은 당연히 내 손에 들어왔고 아내가 다른 4명의 아이를 생긴 건 당연한 일로 위자료를 주고 이혼 판결을 받았어.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 제 호적에 있는 아이들을 모두 아내의 호적에 등록하도록 했어. 손대의 판사가 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정확한 판결을 내렸거든. 이렇게 나는 이혼한 남자이자 무자식이 되었어. 그 남자는 이혼 후 전 아내가 기생하며 살던 곳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족을 내려다보면서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전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도 슬퍼하지 않았고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전 아내의 죽음을 개나 주는 일로 여기며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저의 책임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라고 요구하는 장모와 장인의 말에 매우 당황했습니다. 돈도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그들을 키울 수 있을까요? 아이들을 고아원에 버릴 수 없어요. 그건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들이 직접 키우든 고아원에 버리든 알아서 하라고요. 나에게 키워달라는 말은 미친 소리야. 내 딸이 누구 때문에 죽은 거야?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당신 딸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거야? 술을 마시고 남자를 찾다가 그 상황을 겪은 건데 왜 내 잘못으로 돌리는 거야? 애초부터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모든 문제는 배우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걸 모르는 건가? 장인이 미친 소리를 하자 나는 분개하여 그를 멱살을 잡았다. 그리고 한 번 더 짓거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장인은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돌아갔다. 그 후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장인은 아이들을 고아원에 넘기려고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한다. 부양할 수 있는 집도 있고 연금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고아원에서 받아줄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늙은 장인은 누군지도 모를 사남매를 개고생하며 키우고 있다고 한다. 한편 나는 대기업에 다닌 채 6개월 만에 새로운 여자를 만났다. 제가 이야기를 한 후에 확인해 주실 수 없을 걸 걱정이 됩니다. 한국어로 작성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고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